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이 된 여자입니다. 제 사연의 제목은 오늘 40년간 숨겨온 가족의 비밀이 터졌다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지금도 손이 떨리네요. 저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 있고 아들 둘, 딸 하나. 어느 집이나 겪는 다툼 있고 웃음 있고 그럭저럭 무난하게 늙어가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가 제 인생 60년을 전부 부정해 버렸습니다. 그 시작은 아버지의 사망 진단서 한 장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혼자 시장도 다니시고 동네 친구들이랑 막걸리 한 잔씩 하시던 분이거든요.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이 화장실에서 쓰러져 계신 걸 발견했습니다. 요양보호사님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도 같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의사 선생님 입에서 나온 한마디였습니다. 사인은 심근경색이 맞는데요. 환자분 혹시 예전에 큰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배 쪽에 오래된 수술 흉터가 있어서요. 저는 멍해졌어요. 아버지는 평생 자기 몸에 칼 뗀 적 한 번도 없다고 그렇게 자랑처럼 얘기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때는 별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 나이 들면 뭐 하나씩 잊을 수도 있는 거라고. 그냥 그렇게 넘겼어요. 그게 지옥 같은 진실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요. 장례식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문제는 발인이 끝나고 사무실 한쪽으로 우리 형제들이 따로 불려 들어가면서 시작됐습니다. 상속 관련해서 상의 드릴 게 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법무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아버지가 남긴 작은 시골집이랑 조금 남은 예금 정도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 입에서 나온 첫 문장은 우리를 다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을 개봉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으로 지정된 분은 현재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이 아닙니다. 그 말에 제 옆에 앉아있던 오빠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우리 말고 누가 더 있어요? 우리 집에 자식이 넷인데 또 누가 있다고 그래요? 법무사는 조용히 안경을 고쳐 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인께는 혼의 자녀가 한 분 더 계십니다. 순간 방 안 공기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막내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혼의 자녀요? 우리 아버지가요? 법무사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출생신고는 아주 오래 전에 되어 있었고 그동안 다른 성으로 살아오셨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직계비속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남자들이란 이 정도로만 생각하려 했어요. 배신감, 분노, 수치심. 수많은 감정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지만 그래도 그건 그냥 아버지의 과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비극은 아직 시작도 안 했더라고요. 법무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본인의 사망 이후 소유 중인 모든 부동산과 예금, 기타 재산 일체는 법적 상속분에 따라 자녀 5명에게 동등하게 분배한다. 저희는 5이라는 단어에서 한 번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둘째 조항이 문제였습니다. 둘째, 법적 혼외 자녀에게는 별도로 전주동 소재 상가 건물 및 토지 전부를 추가 상속한다. 오빠가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그 상가 월세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 건물 말하는 거예요?
그 건물은 우리가 다 알고 있던 아버지의 노후보험 같은 곳이었습니다. 임대 수익도 꽤 나왔고 언젠가 우리 형제들끼리 나눠 갖겠지. 암묵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왔던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단 한 사람에게만 물려준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한 사람이 40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혼의 자식이라니요.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법무사 뒤쪽 문이 살짝 열리더니 조용히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너무 낯익어서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동네에서 20년 동안 미용실을 하던 윤영숙 이모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이모? 여기는 왜? 그때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아, 잘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고인의 5번째 자녀분이신 윤 씨도 함께 상속 내용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순간 오빠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손가락으로 이모를 가리켰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여자가 우리 아버지의 혼의 자식이라고요? 법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확히는 윤영숙 씨의 아들분이 고인의 혼의 자녀입니다. 지금 회사에 계셔서 참석은 못하셨고 어머님이 대신 참석해 주신 겁니다. 전 머리가 하얘졌어요. 윤영숙 이모는 우리 엄마의 절친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 들락거리며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마시고 엄마가 힘들 때마다 하소연하던 상대였어요. 그런데 그 이모의 아들이 아버지의 혼의 자식이라고요? 마치 막장 드라마를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빠는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죠? 이모 말 좀 해봐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모는 입술을 꽉 깨물더니 바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앞에서는 웃으려고 애쓰던 엄마. 술 취한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 혼자 방에 들어가 문 잠그고 울던 엄마. 그 옆에 앉아서 언니 괜찮아. 다 지나가. 등을 토닥이던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아빠의 애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 장례식장 뒤편 흡연구역에서 오빠와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오빠는 담배를 연달아 태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갖고 있었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엄마 친구 아빠 애인 아들까지 상속자. 저는 말했습니다. 오빠, 근데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모 아들. 우리랑 나이 차이가 너무나. 나보다 겨우 3살 어리잖아. 그게 왜? 만약 진짜로 그때 엄마랑 아빠 사이가 제일 안 좋았던 시기를 떠올려 보면 딱 우리 초등학교 34학년 때야. 그때 엄마 맨날 울었잖아. 그때가 이모 아들이 태어난 시기랑 딱 겹치지 않아? 오빠의 손이 잠시 멈추더니 담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냥 불륜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혼자 부모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는 벌써 8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아버지는 엄마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았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철제 자물쇠가 달려 있었지만 녹슬어서 그런지 조금 힘주니까 쉽게 열리더군요.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손편지 뭉치 그리고 피가 마른 것 같은 얼룩이 있는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엄마와 아빠 그리고 아주 낯익은 얼굴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윤영숙 이모였습니다. 세 사람은 해변인지 어디인지 팔짱을 끼고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얼굴들. 하지만 그 사진이 찍힌 시기가 엄마가 가장 많이 울던 그때였다는 걸 생각하니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손편지 뭉치를 펼쳤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야,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너 없이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 글씨체는 분명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들은 모두 윤영숙 이모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였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지칭되는 엄마 욕, 너만 있으면 돼 같은 흔해 빠진 사랑 고백, 그리고 가장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 문제는 그렇게 하자. 그 애는 형숙이 내 아들로 키우고 우리 집 애들은 그냥 내 자식으로 남겨두는 거야. 어차피 다 내 피 섞인 자식들이니까.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집 애들은 그냥 내 자식으로 남겨두는 거야. 그 문장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종이를 집어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제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어졌습니다. 마지막 종이는 피가 말라붙은 것 같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출생신고 정리. 첫째 정민 내 자식. 둘째 준호 내 자식. 셋째 수진. 넷째 태성 형숙과의 아이. 수진이 문제는 그냥 비밀로 묻어두자. 어차피 이 아이는 그 사람도 형숙이도 아무도 모르는 아이니까. 거기서 문장이 뚝 끊겨 있었습니다. 종이 끝부분에는 번져 있는 글씨가 하나 더 있었지만 너무 번져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수진이. 그게 나잖아. 제가 바로 세 번째 아이. 제가 바로 그 종이 속 수진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해됐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엄마가 저를 볼 때마다 묘하게 애틋한 눈빛과 미안한 표정을 지었는지, 왜 아버지가 저에게만 유난히 차갑고 가끔은 정말 남처럼 굴었는지, 왜 친척들이 가끔씩 술 먹고 수진이는 엄마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웃었는지, 그 모든 퍼즐이 한순간에 맞춰졌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의 아이였을까요? 엄마가 낳았지만 아빠도 이모도 아무도 제 정체를 끝까지 말해주지 않은 아이. 유언장에는 혼의 자녀가 한 명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미 가족 안에 또 다른 비밀의 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저. 다음 날 저는 이모를 찾아갔습니다. 미용실 문은 닫혀 있었고 셔터에는 임시 휴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이모가 문을 살짝 열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왔구나. 이모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가게 안 어두운 구석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모, 나 알고 싶어. 내가 누구인지. 이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탁자 위에 있던 담배를 집어들더니 손이 떨리는 채로 불을 붙였습니다. 네가 이걸 지금 알아버렸네. 이모, 내가 아빠 딸 맞아?
이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한마디에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난 누구 딸인데? 이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네 친아빠. 우리 엄마네 가게 단골이었어. 어릴 때부터 네 엄마 좋아하던 사람. 네 엄마는 그 사람이랑 잠깐 그런 사이가 됐고 네가 생겼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 죽었어. 교통사고로.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모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다가 천천히 연기를 내뿜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네 엄마는 너를 지우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 너네 아버지한테도 친정 식구들한테도. 근데 끝까지 안 지웠어. 이 애는 내 죄이기도 하지만 내 전부이기도 하다고. 그렇게 말했지.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 내가 자기 친딸이 아니라는 거? 알았지. 그래서 더 그랬던 거야. 형숙이랑 나랑 그 사람 사이에 또 다른 애를 만들면서도 네 엄마 옆에 붙어 있었던 이유가 바로 너 때문이었거든. 나 때문이라고? 그래. 너 때문에. 이 집도 저 집도 못 떠나고 계속 죄책감 속에서 살았던 거지.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변명이야? 그 죄책감 때문에 이모 아들이랑 나 둘 다를 가지고 놀았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혼자 상가는 그 애한테만 물려주고. 이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상가는 원래 네 엄마 몫이었던 거야. 뭐? 젊었을 때 네 아버지가 바람 피운 거 들켰을 때 네 엄마가 집 나가겠다고 했거든. 그때 붙잡으려고 준 게 그 상가야. 앞으로 이 건물 월세는 전부 내 거다. 그렇게 약속했지. 근데 문서상으로는 끝까지 네 아버지 명의였어. 이모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네 엄마가 나한테 맡겨둔 거야. 언젠가 네가 진실을 알고 싶어 하면 보여주라고. 서류에는 엄마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낯익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건물월 임대료 전액은 배우자의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로 사용함을 인정한다. 엄마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두 여자를 놓지 않으려고 했고요. 나는 그 사이에서 누구의 딸인지도 모른 채 60년을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40년간 숨겨온 가족의 비밀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습니다. 아버지의 혼외 자식은 법적으로는 한 명이었지만 실제로는 두 명이었습니다. 이모 아들 그리고 나. 한 명은 유산을 받았고 한 명은 진실을 받았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어떤 게 더 큰 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빠라고 불렀던 60년이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서류상 아버지였으니 그걸로 충분한 걸까요? 그리고 엄마는 끝까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이모에게 편지를 맡겨둔 걸 보면 언젠가는 내가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왜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해주지 않았나요, 엄마? 왜 나를 아버지의 죄책감과 이모의 욕망과 두 집안의 빚과 유산이 뒤엉킨 막장 같은 이야기에 정중앙에 던져두고 가셨나요? 나는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고 이 모든 걸 그냥 다 잊어버린 척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엄마가 받아야 했던 내가 누려야 했던 인생을 이제라도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인지. 솔직히 말할게요. 저 복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죽었지만 그 사람이 남긴 왜곡된 유산, 잘못된 선택의 결과들, 그게 이제 와서 우리 2세, 3세들의 인생을 망치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 상가 건물, 그건 원래 엄마와 우리 형제들의 삶을 위해 준다는 약속으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모 아들에게만 상속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싸우면 길고 지저분해지겠죠. 가족들끼리 원수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가만히 있자니 엄마 얼굴이 떠오릅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던 눈, 그래도 새벽이면 다시 우리 도시락을 싸던 손, 아버지 흰 와이셔츠를 조용히 다림질하던 뒷모습. 그 사람이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게 너무 억울해서 나까지 입을 다물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는 이 순간을 제가 선택한 첫 번째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엄마의 이름, 이모의 이름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는 자기 가정의 비밀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의심해서 볼지도 모르죠. 그게 불편하시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40년 동안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던 이 비밀을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40년간 숨겨온 가족의 비밀이 터졌다. 이제 제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지, 평생 엄마의 친구인 척하며 그 자리를 빼앗아간 이모를 마주 볼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비밀도 아닙니다. 나는 나라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엄마, 그때 나를 지키려고 했던 용기, 이제라도 내가 대신 이어가도 괜찮지? 이상 오늘 40년간 숨겨온 우리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